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금이죠. 보조를 해줘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건 맞는데 돈을 대주는 정책이니까 정부나 돈을 대주면 얘는 간접적 개입이었죠. 주의 꼭 해두세요. 그때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격을 건드려버리면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를 하면 걔는 무슨 개입이죠?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 임대료 상한을 임대료 규제라는데 최고가격제에서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상으로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그러면 X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어서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너희들 아무리 가격을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원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의미가 있는 거였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임대인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 소득이 커지니까, 수입이 커지니까. 그럼 좋아하면 공급량을 늘리겠죠. 근데 임대료 규제를 당하면 임대인은 삐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을 줄이겠죠. 최종적으로 공급량은 감소할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3번 X,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대요. 그러면 얘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누가 삐쳐서 공급자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들고 질적 수준의 저하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낮은 수준으로 제대로 규제했을 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X. 5번. 임대료 보조를 임대인에게 해줬대요. 그럼 임대인에게 해주면 그 임대인을 찾아가야지만 임차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은 더 작아지죠. 기억하세요. 임차인 손에 돈을 보조를 해주면 그 돈을 들고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선택할 수 있겠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번은 1번이에요. 2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지분 투자 방식의 종류를 판단하는 방법. 항상 지주편 드는 건 리신조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지분금융은 주식, 펀드였죠. 리치가 부동산 투자회사, C는 신디케이트, 조는 조인트 벤처였습니다. 그때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 중에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건 뭐였죠? 다신 틀리지 말자. 신디케이트였어요. 소수에게 받는 건 그때는 조인트 벤처였죠. 오였어요. 그래서 1번 봤더니 조인트 벤처와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신조에 들어가 있네요. 지주편 리신조에.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부채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2번 주택 저당담보부 채권. 얘는 채권형이죠, 여러분. 하나도 넘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는 거였죠.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상한 위험은 어디서부터 발생했었죠? 장충동 가면 족발집 원조 논란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원조다. 저희가 원조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조기 상한 위험이었죠. 그 다음 3번. 초기 상한 비율의 크기순. 여러분,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체증식은 증가하니까 플러스 제일 크고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었어요. 그럼 감소니까 제일 작죠. 원리금 균등은 언제나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상반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환 비율, 상환액의 크기순 그러면 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환 비율의 크기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뒤집히는 게 맞는 거죠. 3번이 맞네요. 4번. 주택연금은 노인복지주택 가능해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겠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주택연금이니까요. 그 다음 5번. LTV는 V, 밸류에 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었어요. 주택가격이 지금 5억이니까 60%에 5억이면 5억 곱하기 0.6은 3억이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이 된다.
그래서 X가 되네요. 3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얘는 무슨 법에 의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실은. 정액법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적산가액은 남아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잔존 내용 연수가 포인트겠죠. 감가 수정 방법을 정액법이라는 걸 먼저 확인했고요. 첫 번째,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만든 시점이죠. 만든 시점이 2020년이에요. 기준 시점은 2022년이래요. 그럼 경과년수가 2년이구나. 그럼 남아있는 건 전체 50년 중에 48년이 남았겠구나. 체크해놓고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6억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지났죠. 공사비 상승률이 기간 중에 8%가 아니라 매년 8%씩 상승한대요. 그럼 처음 100%에서 8% 상승하면 108%죠? 두 번이잖아요. 2년이니까. 108% 두 번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1.08을 두 번 곱하겠구나. 그래서 6 곱하기 1.08 곱하기 1.08을 해주시면 6.998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전체 100%를 몇 년에 걸쳐서 전체 내용연수 50년에 걸쳐서 회수하게 돼 있죠. 까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0 나누기 50을 하면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구하라고 한 건 잔존가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에 두 번이 달아 없어지면 4%가 달아 없어졌겠네요. 그럼 몇 프로가 남았죠? 96%가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0.96에 아까 구해놓은 6.998을 곱해주시면 수치가 6.718이 나옵니다. 그럼 6.718로 나와 있는 건 지금 5번밖에 없죠. 되셨나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